그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사직 상실과 차기 대권 포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재판 족소에서 풀려난 이 지사는 앞으로 이렇게 도정을 돌보면서도 여권 내 차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반면 통합당은 법리적으로는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 지사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과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 개원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무죄 취지로 대법원 12명 중 7명이 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지사직은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결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전부터도 있었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도 계속 있던 문제들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재명 지사를 괴롭혔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 팩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많이 이제 보도가 됐고 처음에 1심에서 유죄됐다가 무죄가 됐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됐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친형 강제 입원에 관련된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들은 1심에서도 전부 무죄가 나왔죠. 1심, 2심 다 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거 참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예측한다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소 과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고 예.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제 결과는 7대 5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슬아슬했던 거죠. 만약에 6대 6 같은 숫자가 나오면 또 심리가 이제 과반으로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어제 판결이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토로되는 그런 것들 공개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다수설은 어제 그저께 다수설이죠. 어제 나온 게. 일부 진술을 묵비했다는 것, 다시 말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했다라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허용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다행이죠. 그러면 기사회생했죠. 어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지사직을 잃고 이제 이재명 지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박원순 시장 그랬고. 안희정, 오거돈 전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한 문제고 단지 이제 어제 소수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라고 이제 박상옥 대법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소수설이죠. 7대 5의 5명의 예. 의견인데 반대 의견이었죠. 반대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이제 어제 특히 전 눈에 띄었던 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그런 판결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검찰이나 법원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유난히 고소 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정치 사법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법기관에서 판정을 내려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다 보면은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계한 아주 전 의미 있는 그런 재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제 판결은 아주 좀 잘못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이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그 판결은요. 법조계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언론계, 학계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파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 무죄 파기 환송이라는 그런 법적인 결과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방송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이제 패널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함에 있어서 금기시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왜 그렇게 금기시하냐 그러면은 이 방송이 이야기해주는 객관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단어를 제약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토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론은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고루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객관성에 대한 시청자들이라든가 다수의 불특정인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리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선거 토론입니다. 선거 토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선거인,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그 투표를 행함에 있어서 토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추하고 그 사람의 자질을 판단해서 투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그 판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하면은 뭔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왜곡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표 행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그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일부 부분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 부분의 경계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인데 그것을 크기와 분량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네. 대의민주주의, 즉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평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물론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히 좀 한숨을 돌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환영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데 통합당은 이를 두고 법리적으로는 무죄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통합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죄 무죄를 따지는 건 이제 법률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유죄 무죄 법의 죄 유무가 정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 평가의 대상일 때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정당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에 있어가지고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이러하면서 지금 우리 이상희 교수 말씀처럼 이러이러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예. 정치로는 유죄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요. 저는. 뭐 의미는 아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했던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뭐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라고 하지 않겠죠. 대한민국 정치가 그쯤 되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건데 아무튼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한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슈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흐름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조짐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박 시장 건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만약에 이재명 지사까지도 어제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여권은 상당히 어떻게 정말 당분간은 대책을 세워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7월 국회도 이제 열리고 어제 개원 연설도 했고 어떻게 새롭게 이제 여권이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을 했는데 국회는 의외로 과거 20대 국회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임기 시작한 지 47일 정도밖에 안 됐어도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20대 국회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다 지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 말씀도 대통령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 예. 협치의 실정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여권에게 주어진 하나의
감당할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죠.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했던 표현 중 하나가 자신이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국민이 정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뭐 차기 대권을 상당히, 염두에 뒀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될까요? 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을 봐야 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가 그 어제 발언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임각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메시지도 중요했지만은 그 앞전에 정치적 외톨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굳이 이 말을 어제 그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외톨이, 즉 어떤 계파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발언이 기정사실화되고 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결국 친문 진영과의 한판 대결도 불사하겠다. 나는 내가 따르는 어떤 지지자만 믿고 가겠다는 어떤 확실한 팬덤에 대한 지지층을 기대하고 그게 난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됐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낙연 의원과 소위 이재명 지사, 이 양강 구도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점치고 있는데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싱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정통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변칙적 보수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당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이 큰데 앞으로 당 지지도가 크게 가파르게 상승할 국민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건 어떤 의미가 되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소위 말해서 개인 플레이, 개인기 그리고 팬덤에 의지한 여러 가지 혼자의 독자 노선 이것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당 중심에 대한 지지도가 확고하기 때문에 당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낙연 의원의 지지도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그러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이재명 지사의 이 어떤 메시지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여권에서의 차기 대권 구도가 이재명 지사 이번 재판 이후에 좀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상당히 많이 흔들리다고 봐야 됩니다. 뭐 갈등까지는 몰라도 민주당 내 여권 내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친문 진영도 단단한 팬덤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도 단단한 팬덤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충돌 아닌 충돌을 해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어떤 정치적 부활 이것이 과연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계속적으로 견제할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친문 진영을 흡수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팬덤을 유지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노선, 그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든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변칙적인 어떤 독자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대권 얘기를 이제 지금 막 본격적으로 하기 너무 이른 것 같고 할 얘기들은 너무 많겠죠. 근데 이재명 지사의 특징은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그 결집도가 충성도라고 표현도 하는데 대단히 강해요. 아까 이제 팬덤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런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든 하지 않든 간에 대단히 선명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신천지 관련이 초기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때 신천지 본부를 같이 갔던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해였나요? 그 계곡에 그 불법적인 그 상인들이 많은데 그거 다 국민들이 불편해했던 거예요.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인식하고 그냥 하는 스타일. 좌우면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아진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팬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 자꾸 지지율이 오르는 건 처음에 비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청년수당 같은 거, 최근에 재난소득 같은 거, 기본소득, 게다가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건 이제 갈릴 수 있어요. 토지세 같은 거 걷어서 기본소득에 어떤 그 재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네. 대단히 신선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반면 반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 거죠. 비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지층의 결집도가 강한 정도로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7대5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근 발언들 보면 대단히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것이다. 이건 친문하고 뭐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문하고 각을 세울 이유도 없는 것이고 친문이라고 이른바 되는 그분들도 이재명 지사와 각을 대립할 이유도 없어요. 예. 결국은 이낙연 의원이건 이재명 지사건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쪽으로 당심은 기울일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당내 변수도 있어요. 예. 아직은 그걸 이제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긴 한데 좀 그러면서 볼 때 이재명 지사의 그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상당히 선명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친문과 각을 세우는 얘기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문 진영에서 이낙연 의원도 친문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사실 현재로서는 양강구도인데 당내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친문이 항상 자기들 세력에서 누굴 간택할 것인가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가는 게 당심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죠. 물론 이제 대권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대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 주권자 결정한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부터 저는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그 행보나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는 건 물론이고 아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외연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사실 어제 그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같은 시각에 국회에서는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했고 그에 따른 국회 협조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어제 쭉 개원 연설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귀 기울여서 들리셨나요? 우선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이 말씀. 우리 국회가 어떤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가 입법기구 아닙니까? 입법기구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게 대의기구 국회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가 저렇게 꼭 선출 안 하더라도 저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회 존재 가치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한 거예요. 제가 쭉 최근에 볼 때 대통령이 나도 책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역대 대통령도. 한 국회가 책임 있다라는 식이었는데 여야 포함 대통령 포함 다 우리가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현실 인식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 추천해 달라라는 거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 어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국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했던 것들 담보해 달라.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가 담보해 주면 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호소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입법기구인데 입법을 잘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어쨌든 나를 포함해서 여야가 좀 같이 만나자라는 거. 여야적 협의체는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어제 개원 연설하고 정식 선서를 이제 오랜만에 한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걸 해나갈 것이 지금도 보세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공수처도 당장 그렇죠. 이 청문회 그렇죠. 부동산법도 워낙 이 의견이 갈르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른바 비토크라시라고 해요. 비토 정치. 뭔가 비토하는 거. 그게 이제 그 후쿠야마 교수가 그 역사 종말 쓴 교수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한 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비토크라시는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치로 빠져 들어가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우리가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다 한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정도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에 대해서 성찰의 의미도 담겼던 그 표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 정치적 상황 자체가 국내 정치를 보는 많은 학자들의 우려가 사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원래 합의를 강조하는 의회에서 이 합의에 대한 부분이 깨지게 되면 적나라한 자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요. 여러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적나라한 자연 상태. 이것이 뭐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힘의 논리에서 지배받고 여기에 저항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제 국회 개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상생에 대한 부분. 이걸 좀 일반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멱살을 잡고 뺨을 시끈 때리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은 멱살 잡고 뺨을 맞은 사람이 과연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먼저의 멱살을 잡는다든가 뺨을 잡는 행위가 없어야만 이게 소통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만나서 얘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갖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관계 복원이 되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이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도 좋고 합치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좋고, 그러나 야당이 왜 저런 상황에서 비토크라시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원죄는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의 전통적 기반을 누가 깼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공동 책임이라 그러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힘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야권의 협조가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 코로나 경제 위기 타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8개 상임위원을 다 독식했는 상황에서 오롯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만이 여기에 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그 부분을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고 퇴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고, 나갈 땐 저렇게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박수 우리가 막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번의 박수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이제 박수가 나온 건 민주당 자리, 그러니까 범여권 측에서의 박수가 꽤 나왔고, 오히려 이제 통합당 측에서는 단 한 번도 박수도 치지 않았고, 협치와 관련된 표현이 있을 때 뭐 협치합시다 이런 식의 또 목소리가 또 튀어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통합당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익숙하게 보는 모습들이고요. 그래도 어제 통합당이 다 참석해서 퇴장할 때 또 박수를 치고, 그것도 저는 하나의 변화라고 봐요. 저도 뭐 대한민국에서 국회 비판하는 건 아무 부담이 없어요. 다 비판하는 거니까. 저도 비판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경우는 의원들이 이제 아주 뭐 냉소적으로 더 반응한 적도 있었는데, 어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관행이나 정치 문화에서 야당이 전폭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권에 대한 반대는 반대인 것이고, 적어도 여당이 뽑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야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뭔가 거기에 대한 예우나 존중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없죠. 대한민국의 정치 현재 구조가,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어제 적어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통합당이 야당으로서의 기존에 관행을 하면서 나름 상당히 그래도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나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통합당은 상당히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전국의 혼란스러운 부분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 참석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내 지도부가 뭐 의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만 기립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예의를 갖추려고 통합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검은색 마스크를 통해서 통합당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전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 흰색과 검은색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립된 부분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흰색이라는 것은 깨끗함과 어떤 생명의 상징이죠. 예전에 그 중세 유럽 때 의사들도 검은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가운을 입다가 이게 흑사병을 지나면서 나중에 흰색 가운으로 이제 갈아입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검은색은 흰색을 상징하는 그 반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마스크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데, 그 검은색 마스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말로서 뭔가 비판을 제기하고 견제하고 균형하는 국회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회에 대한 영향력, 국회에 대한 상징성, 이것이 그 존엄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손상이 됐다라는 부분을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하나 봐서 통합당이 말이죠. 짧게 제가. 통합당이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잖아요. 너무 약간 최근에 보니까 좀 오버한 측면이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전선은 확대돼 있는데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오버하는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것들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도 더 뭐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야당이 뭐 까만 마스크 쓴 건 좋은데
그것을 하려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핀셋처럼 정확하게 해야지 요새 발언들이 굉장히 산만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야권은 점점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민감용 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라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오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사안은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건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공소권 없음과 별개로 말이죠. 게다가 고발된 사안들이 좀 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쪽으로 하는 쪽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정쟁 그리고 공세 수단으로 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야당으로서 일정 부분 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진상 규명돼야 되고 진실은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통합당이 너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여당을 공격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 예. 그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민주당은 좀 태도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비판적인 분들은 이게 무슨 해내겠느냐. 예. 서울시 내에서도 여러 성추행, 희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직원들, 박원순 시장 말고 말이죠. 예. 서울시가 과연 해내겠느냐. 그런 우려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에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상규명에 관련돼 가지고. 예. 당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서울시에 이제 그 합동조사단이 꾸려졌으니까 그 상황을 본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예.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단 꾸리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쟁점, 즉 정쟁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자체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논쟁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을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정부 여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 배경이라든가 또 고소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진입 파악,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서울시의 기관장들 강으로 장례식을 치렀고 또 여러 가지 현수막을 내걸어서 님의 뜻을 그리겠다든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극단적 선택을 상당히 미화하는 그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야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당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지목하냐 그러면은 이건 전년간의 논리에 떠나서 사회적인 상당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민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죠. 이 정치권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제기하겠냐. 그 폭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도 학생한테 이 사건 이후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던져주는 나타나는 그 보편적 정의가 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보편적 정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편적 정의는 보편적 상식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다듬어진 했던 행동의 양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왜 상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멀쩡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업무를 보다가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예. 이게 과연 상식적이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상징에서도 봤을 때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영향을 국민들한테 공정성 있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